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길 잘했어에서 박춘희를 연기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길 잘했어에서 어린 춘희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어나길 잘했어에서 나사 출신 노숙자 황소정 역을 맡은 황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길 잘했어 연출한 최진영입니다. 네, 제가 무서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길 잘했어 개봉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태어나길 잘했어가 코로나 때문에 좀 개봉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들마다 자기 계절을 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길 잘했어는 좀 제목도 그렇고 주인공 이름이 춘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개봉하게 된 상황도 되게 얼어붙어 있던 극장가에 이렇게 새싹같이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진짜 정말 봄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영화들이 자기 계절에 닮아있는 시기에 개봉하는 것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린 개봉 시간이 좀 행운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떨리세요? 아니 저도 오랜만에 관객분들을 좀 만나는 자리라서 약간 현타가 오네요. 보통 연출자분들 이렇게 그 진행자로 모실 때 약간 조심스럽게 보통 글 쓰시느라고 동굴안에서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밖에 외출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아, 네. 저는 사실 글을 쓰든 안 쓰든 밖에 외출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저는 그 MBTI의 I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의적인 자리를 엄청 에너지를 모아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객분들께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대화들이 있으실 테지만 제가 워밍업으로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이루고 있는 되게 다양한 구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텍스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컷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제 눈을 즐겁게 했던 것은 공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맨날 이렇게 서울이나 다른 데만 보다가 이 전주의 딱 촬영지 같은 촬영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삶이 닿아 있는 면면을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특히 그 식당 이름이 광야에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진짜 지역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왜냐면 호연지기가 있고 일단 이름에 그리고 그 문학적이기도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라는 게. 근데 그게 그 식당 주인인 사촌 오빠와 캐릭터가 너무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도 너무 재밌고 궁금했고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실 춘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서울에서 그런 공간을 구한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같은 연출자끼리.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 섭외 이야기나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차피 이 영화는 전주에서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쓸 때도 미리 공간들을 다 사실 세팅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로케이션을 안 한 상태였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 찍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방금 감독님께서 광야에서라는 식당 이야기 해주셨는데 원래 이름은 수구정곰탕이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CG로 발라버렸어요. 맞아요. 네. 진짜 저는 네네. 설마 그렇게까지 창작을 했을 줄은 모르고 정말 전주에 가면 꼭 광야에서를 가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네, 그래서 그리고 CG로 광야에서라는 노래가 또 이제 노차사라는 분, 민중가요 그 하시는 분들이 했던 노래 제목이기도 해서 식당에 그 붓글씨로 광야에서 가사가 이제 또 제작을 했어요. 걸려있는 맞아요. 프레임이 안 걸리긴 했는데
아 그러면은 그 캐릭터 인물 캐릭터에 맞춰서 지은 제목이란 네. 말씀. 아 엄청 디테일한. 저는 우연일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그냥. 또 이렇게 찝어주셔서 광야에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혼동이 없게 네. 수구정곰탕이 맛있어서 이제 거기로 또 한 것도 네. 있죠. 그쵸. 저는 이제 전주 가면 전주 광야에서를 7번. 아 너무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춘희가 살았던 그 집은 그 철봉집이라는 곳인데 철봉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그런 근대주택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랑 이제 예전부터 무슨 아카이빙 작업을 같이 해서 그곳을 제가 한 여름에 거기에 들어가서 또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관리하는 집 최종 후보지 중에 이 철봉집이 괜찮을까 아니면 더 좀 세련된 느낌의 어떤 덩쿨이 있는 차철나무집이라는 곳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가 좋을까 했는데 화각을 생각했을 때 철봉집이 훨씬 낫겠구나 해서 철봉집을 이제 해서 이제 안 살아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철봉집으로 이제 그 캐스팅을 했고 차철나무집은 나중에 그 25, 21에 나오는 그 백이진의 집으로 이제 돼가지고 좀 떠오르는 관광지가 그 골목이. 근데 이제 두 집 다 이제 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영화에 그 철봉집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진짜 좀 충격적이고. 그러면은 그 지금 철봉집이란 곳은 들어가서 대여가 되는 곳이에요. 글을 쓰셨다고 하니까. 네, 그냥 한 저랑 또 그 저희 조감독이랑 또 이제 친한 동생이랑 해서 셋이 한 4박 5일 정도 들어가가지고 각자 뭐 할 일 하고. 아니, 저희 조감독님은 저희 뭐 닭곰탕 끓여드리고 막 주시고 그랬는데 대여가 이제 가능하고 사실은 제작비가 너무 없는 걸 아시고 그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안 받으셨어요 로케이션비를. 네. 그래서 거기가 어떤 그 지역의 대안 공간으로 활용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감독님께서 잘 만나서 작업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전주 분이시잖아요. 그 특혜 그런 약간 자기가 거기서 살아온 파워들을 끌어모아서 영화를 찍게 되는. 그 지방 살면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이 창작자들의 어떤 나와바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출자로서 저희는 정말 저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선을 짤지를 미리 다 머릿속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참 도시가 또 작기도 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잘 이렇게 세세하게 아니까 그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계신 그 강진아 배우님과 항명 배우님하고는 인연이 깊기도 하고 이제 박혜진 배우님은 태어나길 잘했어에서 처음 뵙게 된 배우기도 한데 캐스팅 어쩌다가 이 분들을 캐스팅하게 됐는지 뻔하지만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강진아 배우님의 팬으로서 진아 배우님을 이렇게 2시간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미영 배우님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글을 써서 이 배우분들을 사실 캐스팅이 되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 배우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춘희라는 캐릭터는 지금 나온 아웃풋된 상태보다 훨씬 더 초고에서는 우울했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 우울하고 슬픈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배우를 생각했을 때 전작에서의 어떤 강진아 배우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리듬감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내드렸더니 이제 만나게 됐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잘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셨고 박혜진 배우님은 그 단편 컨테이너라는 작품하고 제가 찍었던 연희동이라는 단편하고 전주영화제에서 같은 섹션에서 상영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렬했고 에너지가 정말 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황명 배우님 제가 원래 팬이어가지고 예 그냥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구가 됐고 동갑이어가지고 네. 너무 팬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역으로 배우님들은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이 작품을 함께 해야겠다고 한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되게 큰 걸 수도 있는데 뭐였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한테 이렇게 편지로 프로포즈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설레고 기뻤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받고 감독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영화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춘희가 겪었던 어떤 과거의 부모님의 어떤 죽음에서 그 사건에서 살아난 인물이라는 그 설정이 제가 그 언젠가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난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거기에 참여해서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하시겠지만 저는 품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IMF 그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적인 죽음을 많이 목도해 왔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내가 그런 인물들을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겠다 싶었고, 시나리오는 장편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어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해는 글쎄요, 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더라도 저는 어떤 한 장면이 마음에 들어오면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른 춘이랑 아이 춘이가 만난다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판타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그 감독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연희동 같은 섹션에서 했다는 걸 알고 이건 운명이다. 우리 둘 다 운명이라고 느꼈네요. 그래서 했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단 저도 강진아 배우님처럼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연락이 오면 사실 저는 뭐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제 스케줄 맞으면 그냥 해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봤는데 좀 혜진 배우님이 느낀 것처럼 약간 뭐 과거, 그러니까 판타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노숙자 역할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감독님께서 나사 출신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치셨군요. 진짜 나사 출신이에요. 진짜 나사 출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황소정님의 이야기를 또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까지 사실은 있었는데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지켜볼게요. 그 사실 여기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을 좀 열심히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네. 그 전에 제가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박혜진 배우님이 고3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영화를 개봉해서 제 영화 GV를 다닐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서비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박혜진 배우님은 GV를 요즘 이제 다니고 계신데 즐기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으로 지부했던 게 그 컨테이너 전주 갔을 때였는데 그때는 되게 떨렸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유가 있다. 그래서 시사회 때 저는 사실 떨려서 우황청심환을 마셨는데 혜진 씨 안 떨려요? 하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네. 떨리세요? 뭐 이런. 오히려 떨리세요. 네, 떨렸어요 저는. 그래서 더 든든해요. 네네네. 되게 신기한, 존경스러운. 저 그러면 오픈 채팅을 좀 중간에
춘희가 이게 첫 세팅이었습니다. 중간에 춘희가 교복 입은 소녀를 따라 뛰어가다가 길목으로 접어드는 소녀를 보고 동네 풍경을 내려다보며 황망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어린 시절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에 한심한 감정을 느낀 걸까요? 하고 음료수 마시는 어피치님께서. 그 장면은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복 입은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게 그냥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나의 그 춘희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데 다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멀리 올라와 있고 내가 지금 이 따라오는 사람은 춘희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나의 집에서 보이는 걔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고 처음 깨닫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깨닫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씬을 찍는데 좀 저도 많이 괴로웠어요. 이거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진아 배우님이 그걸 너무 잘 해석을 해주셨고 물론 진아 배우님 클로즈업도 너무 좋았지만 옆에서 측면에서 풀샷으로 찍은 것도 너무 그 쓸쓸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기가 지금 이 요 며칠 행복해했던 그 춘희와의 어떤 시간들이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데 아까 이제 광야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올라온 것 같은데 광야에서라는 민중가요 비슷한 이름이 있지 않나요? 아까 그 루타스다. 네, 네, 민중가요. 이것도 아까 이제 로케이션이 된 집 공간이 너무 좋았다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소소님께서 춘희의 의상이 너무 예쁘고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진짜 공감했거든요. 왜냐면 영화가 저는 색감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와 촬영 없는 살림에서 촬영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프레임 안에 구성하는 색깔을 구성하는 게 촬영 톤도 있지만 거기 이런 모든 게 색깔을 결정짓잖아요. 미술이랄지 의상이랄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의상이 되게 그 힘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없는 살림에 제가 지금 저도 없는 살림에 찍었으니까 의상이 정말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죽지도 않고 그 적정선을 너무 잘 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 좀 반갑네요. 그래서 의상이 너무 예쁘고 기억에 남습니다. 자두랑 빨간 계열의 의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색으로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춘희 의상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이거는 제가 대답할까요, 감독님? 네. 춘희가 이제 감독님하고 미팅할 때 이제 손에 땀이 나지만 그 손재주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데 서로 의견이 좀 맞았어요. 그래서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뭐 약간 뜨개질 그 소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뜨개질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으면 좋겠고 또 장식도 자기가 만든 것들로 채워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변에 정말 그런 뜨개질로 작품을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당신의 작품을 우리 영화에 쓰는 거 어떨까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만큼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술팀이 되게 잘 배치해 주셨고 의상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그 춘희는 좀 무채색에 가깝긴 한데 이제 혼자 살면서 춘희가 타고났거나 혹은 점점 길러진 자신만의 취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색감 같은 것도 춘희가 좋아하는 색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여기 감독님 나와 계시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상 실장님이 계세요. 지지연 의상 실장님이라고 소금역 때 같이 했는데 원래 연출자셨다가 의상 실장님이 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의견을 여쭈었는데 그렇다면 춘희는 어릴 적에 어떤 사고와 그다음에 현재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과 죽음을 어떤 공통적으로 보는 색깔을 우리가 그런 빨강색으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빨강색과 관련된 의상들을 같이 동묘에서 좀 많이 구하고 전주 구제시장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실장님 개인적인 의상들도 막 정말 이만큼씩 챙겨와서 전주에서 저희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차에 실어서 이제 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점점 춘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는 그 색깔이 핑크에서 이제 엔딩에는 이제 노란빛으로 색의 톤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춘이로서 어떤 옷을 입을지 입어보고 이제 그런 걸 서로 체크하고 하는 과정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입을 옷을 내가 레이어드 해보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영화 보면 이 인물하고 맞지 않게 어디서 새 옷을 사와서 여기 이 어깨에 막 그 주름 자국 있잖아요. 피지 않은 주름 자국이 있다거나 너무 새 옷이 티가 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데서 인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의상 실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우리 영화랑도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상 실장님 정말 잘하시는 분이죠. 네, 정말 사랑하는 친구예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영화에 이제 어린 춘이 시퀀스에서 현재 다 큰 춘이로 넘어가는 데서 이제 다락방에서 민달팽이가 브릿지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영화 초반 민달팽이가 2번이나 클로즈업 되어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달팽이에 그 약간 좀 습해서 약간 춘이랑 닮아 있어서 넣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이 손에 불 든 화상을 좀 빨리 보여주면서 시간을 넘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넣지 않았을까 유추했는데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정답입니다. 정답. 사실은 참 감독님도 느끼실 것 같은데 씬에서 씬으로 넘어가거나 컷에서 컷으로 넘어갔을 때 빈틈이 느껴질 때 간혹 저희 어떤 실수들을 하는 게 바로 인서트를,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인서트를 집어넣는 건데, 오랫동안 단편을 찍으면서 너무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인서트를 넣어도 정말 의미 있는 인서트를 넣어야겠다. 그게 뭐가 됐든 했는데, 시나리오 쓰면서 어떤 집이 없는 춘희의 어떤 외로움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오브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제가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민달팽이 조합원이거든요. 민달팽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정말 느리고 뭐 점액질도 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달팽이를 넣어야겠다 했는데 딱 거기까지의 의미였는데, 편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영재를 지을 때 뭐가 좋을까 하는데 태어나기 잘했어라는 7글자 한국어 글자만큼 이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 민달팽이 클로즈업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슬러그라는 영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달팽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GV를 할 때마다 관객분들이 또 그렇게 더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좋은 게 대답할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든 라이언님이 이제 이거는 많이 이제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워낙 큰 설정이어서 이제 인물의 다한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장벽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다한증이란 설정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고 예전에 친구가 저는 이제 손을 잡고 싶었는데 안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안 잡으려고 하니까 손에 땀이 너무 많다. 근데 아니야 괜찮아 하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꾸 마음이 좋지가 않았고 슬펐고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위축된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다한증 때문에 교감을 하기를 꺼려하고 그렇게 또 타인으로부터 어떤 거부를 당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왔던 그의 궤적이나 그 성장들을 상상했을 때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한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왔던 건 어쨌거나
춘희에게 이게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만약에 육체적 징후를 만들어준다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 다한증이라는 설정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춘희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요? 네. 영화 얘기만 하면 약간 좀 숨막히니까. 네네. 아이스크림 든 네오님이 감독님 배우님들 MBTI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MBTI 얘기를 잠깐 해가지고 원래 MBTI 되게 나 그런 거 안 해 하더니 어느 순간 진짜 맞아요. MBTI가 네네네. 감독님부터. 저는 안 해요 MBTI. 진짜 아예 안 해요. 안 하셨더라고요. 네,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뒤에 게 생각 안 나는데 일단 완전 거의 100% 개 E예요. E 이렇게 완전 그러니까 뒤에 뭐 EN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완전 진짜 개 외향적으로 개 E로 나와서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나왔어요. 네, 개입니다. 저는 INFP. 저는 ENFJ예요. 네, ENFJ인데 한번 나도 다른 걸로 변신해 보겠어. 해서 이제 그게 약간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ENFP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ENFJ에 더 가까운 사람 같아요. 네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MBTI가 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들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네. 성우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가져갈까요? 네. 박혜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에서 저도 이거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시대가 다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저는 궁금했고 옛날 노래들이니까 저희는 좋아했던 노래들이거든요. 우리 시대 유행가.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도 궁금하고 이분 제이지 원께서 질문 주신 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에서 전부 다 시대를 지나고 잘 모르는 노래이셨을 텐데 배우거나 연습하는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선곡 에피소드도 궁금합니다. 자연스럽게 잘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독님께서 그 리스트를 주셔가지고 많이 들어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네모의 꿈은 초등학교 때도 교과서에 많이 실려서 그거는 되게 친근했었고, 태사자 그런 것들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거여서 그냥 많이 들으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선곡은 그 태사자 도는 한참 INFJ 터지기 직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너무 잘생긴 4명의 남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 사실 H.O.T 재킷 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긴 분들이 저렇게 춤도 막 군무를 추고 하는 게 너무 뻑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던 곡이었고 계속 생각이 났는데 이 아무튼 태사자 도를 이제 세팅을 이제 선곡을 했는데 며칠 후에 저희 첫 촬영쯤에 슈가맨에 소환이 되셔가지고 그분들이 실시간 검색으로 태사자 도가 막 이렇게 1위 막 맞아요. 그래서 우리 촬영 중간에 우리 국밥 먹었을 때였나? 콩나물국밥 먹을 때 텔레비전에 태사자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날 또 그 뉴스에 그날 그 국밥 먹었을 때 뉴스에 다음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가 머물렀던 백담사에서 전두환 씨 물건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거 뉴스로 또 너무 그래서 소름이. 이건 무슨 계시다. 그럴 때 있잖아요, 감독님. 그리고 그 두 번째 곡이 뭐였지? 엘도라도라는 곡인데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시지프스 외로운 사람처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게 정말 춘희 같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돌을 밀러 올려야 하잖아요. 시지프스도 춘희도 그런 삶에 계속 이제 그런 굴레를 계속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곡을 했고 네모의 꿈은 어쨌거나 뭐 사실은 뭐 다한증을 갖고 있는 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을 더듬는 주황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세상에 너무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는 가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말 좋아했던 화이트의 네모의 꿈을 선곡을 했고 혜진 배우님이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외롭지 말라고 옆방에서 우리 황미영 배우가 3시간, 4시간을 혼자 열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저에게 기회잖아요. 이제 몇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혼자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옆에서 촬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사운드가 내 옆에서 막 쿵짝쿵짝하는 사운드가 좀 들어갔으면 이제 절대 계속 봐도 들리진 않았고, 저 나름 이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저 혼자 방에서 진짜 시대별로, 그리고 왜냐면 또 90년대가 2000년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시대별로 또 이제 발라드, 또 뭐 댄스, 또 막 이런 거 막 다 섞어가지고 막 선곡을 막 엄청 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황미영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영화에 찍힌 거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힘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라는 게. 근데 황미영 배우님은 정말 저는 처음 봤을 때 극단적인 이라고 하셨고, 저랑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황미영 배우님과 친해진 건 꽤 저는 시간이 걸렸는데, 저분의 행동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제가 1999 연애라는 작품 때 처음 뵈서 소공녀도 같이 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와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감독들이 힘들까봐 계속 분위기 띄워주시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계시고, 그리고 가장 빛을 발하는 건 이제 영화 낄끼빠빠가 정말 잘 되시는 분인데, 이게 조용히 딱 계시다가 개봉할 때 다시 이렇게 등장하셔서 자기만의 SNS 활동에서 엄청나게 또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뭐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상당히 저로서는 감독이지만 안 하는 귀찮은 홍보 활동, 뭐 육개장 사발면을 돌린달지, 항상 자기가 출연한 모든 영화에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진짜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팀원들이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황미영 배우님은 그런 큰 힘을 가진 배우님이다, 이런 말을. 그게 저도 되게 현장에서, 저도 미영 배우님과는 소공녀에서 함께 붙는 장면은 없었지만 항상 존재감이 있으셔서 알고 있었는데, 동굴 촬영할 때도 동료들이 서울에서 응원하러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사랑이 많고 또 사랑도 많이 받는 분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현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우리 간식 먹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주변 분들이 간식도 참 많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때 또 태사자 노래를 틀면 또 스태프분들과 함께 댄스 파티도 책임지셨어요. 네. 뭐 좀 시켜야 되나 왜? 아니, 저는 사실 이게 항상 저희가 꼭 페이를 받는 일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미영 배우님이 한 일을 페이로 받았으면 부자가 되셨을 거다. 그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벌게요, 알아서. 자, 피자 먹다 자는 무지님. 다른 GV에서 강진아 배우님께서 박혜진 배우님이 정말 고생하고 잘해줬다고 칭찬해 주던데, 함께 연기하며 느낀 선배로서 언니로서 서로에 대한 느낌을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막 뭐 선배로서 언니로서 이런 건 너무 맞습니다. 약간 들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는 그 수줍게 첫 만남을 했었어요. 카페에서 수줍게 이제 저와 감독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내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엄청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좀 천천히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특별히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찰하고, 그래서 어떤 그 현장에서의 말 그대로 호흡을 좀 느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현장에서 연기에 대한 얘기를 뭐 예를 들면 혜진 씨 우리가 이 장면에서는 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인터뷰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혜진 씨가 그때 이 장면을 이런 마음으로 임했었다라던가 의 얘기들을 들을 때 되게 감동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어린 춘이라는 그 어린에 저도 어떤 초점이
있었나 봐요.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때가 중학생 때였나요, 감독님? 중학생 때였죠, 혜진 씨가. 그래서 그냥 어린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되게 반성하게 되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되게 반가운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일단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너무 분위기가 저랑 되게 닮으신 것 같아서 좋았고,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력이 더 많으셔서 저한테 먼저 이거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혜진 씨. 아름답습니다. 춘희는 보편적일 수 있을까요? 춘희와 어린 춘희가 서로 안는 장면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영화 속 다른 인물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건넬 수 있을지, 혁명에 실패한 사촌 오빠, 영화를 만드는 돈값내기 사촌, 시를 꿈꾼 삼촌, 연민에 적극적이지 못하던 할머니 등등 인물들 보면서 화도 나고, 그런데 영화를 보고 삶을 긍정해주고 서로 친절을 나눈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진짜 영화를 꼼꼼히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춘희는 보편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10대의, 저 이름 최진영인데 10대의 최진영을 보내주지 못해서 시작한 영화이기도 했고, 그래서 각자 안고 있는 내면의 아이는 다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지개를 켰거나 웅크려 있거나 어쨌거나 다양한 형태로 내면의 아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춘희는 그걸 꺼냈고 잘 보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객님들 나름의 어떤 내면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계속 같이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춘희처럼 보내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춘희 보편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외갓집 식구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나빴죠. 사실 춘희는 인정투쟁을 정말 자꾸 하거든요. 외숙모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키도 안 되는 이 까치발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항상 이렇게 밀어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각자의 또 개개인으로서 이렇게 이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사촌오빠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춘희의 사촌오빠, 춘희의 외숙모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구나, 개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그리지 않되 다양한 좀 성격들이 좀 드러나는 역할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물들을 좀 구축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근데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GV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왜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그런 이질적인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자, 이거는 모든 가장 많이 나오는 모든 GV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실제로 정말 중요하고 궁금한 시나리오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계기로 시나리오를 출발하게 되셨는지. 낮잠을 잤는데 꿈에서, 저는 10번을 자도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인데, 꿈에서 근데 그날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둥번개가 밖에서 치고 있는데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 벼락도 사실은 진짜 실제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천둥 소리. 근데 제가 벼락을 맞았는데 살아나고 집에 왔더니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이상하게 그 한옥 같은 데서 갔는데 저와 이름이 똑같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생김새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잘생겼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꿈도 조금 이제 그 멜로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에로도 있었고. 근데 깨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내 자아가 나를 이렇게 자꾸 자기 안으로 손짓을 하는 게 그 자아를 마주보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여유있게 보듬어주라는 계시 같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불면증이 심할 정도로 그래서 그날 낮잠을 자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불면증이 계속 되다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와 비하와 혐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적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놓칠 수 없지 하면서 언젠간 영화를 만들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제 꿈 이거 무슨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님의 영화 출발처럼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가 출발했다는 게 되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출발이어서 신기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건 아까도 나왔지만 다한증에 대한 설정의 이유도 물으시면서 같이 근데 저도 사실 진아 배우님이 이 이야기를 찍는다고 저한테 했을 때 이 다한증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왜냐면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 다한증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아 배우님과 박혜진 배우님도 그걸 표현하는 게 뭐가 어려웠는지 그리고 감독님도 그거를 다한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신경을 쓰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쪽은 아니었는데 그건 이제 신경 써야 된다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어떤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땀이 나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대화를 할 때 쓱 어느 타이밍에 이 손을 내가 문지를까를 인지하면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됐고 그것을 이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께서 잘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어린 춘이는 발바닥에 땀이 많은데 왜 성인 춘이는 발바닥에 땀 나는 장면이 없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성인 춘이도 발바닥에 땀이 물론 많지만 이제 그것은 영화에 그 땀 나는 장면을 매 순간 다 담을 수 없기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린 춘이는 손발 다 담겼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손에 나는 땀 정도로 표현이 됐고요. 저희 미술팀에서 굉장히 이게 그냥 땀 난다, 그냥 물로만 하면 이게 사실은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오일 종류도 조금 섞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냥 제 손에 땀 나는 식의 연기였는데 이제 혜진 씨는 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발바닥도 그렇고, 네, 그래서 더 어떤 신체적으로 더 많은 어떤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발에 그 오일을 발랐으니까 아무래도 이물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걸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손도 그렇게 오일 같은 재질의 그런 액체를 바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손에 뭘 묻는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또 알아가네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게 습관처럼 다한증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도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걸 찍으면서 또 스태프들이 갑자기 다한증이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다한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되게 건조해요. 다한증이 없어요. 근데 이 다한증이라는 설정을 가져왔을 때 다한증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함부로 이렇게 내가 상상해서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스스로 의식을 했고 자기검열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다한증 수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수술하신 분의 어떤 후기 같은 것들을 보는데 그분에게 제가 직접 메일을 드렸어요. 사실 이러이러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항상 그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한증 자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캐릭터의 성장을 위해서 이 다한증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쓰였는지 저 스스로도 좀 되뇌이고 있고 되묻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혜진 배우님 최근에 무슨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기 오다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오다리인 줄 몰랐어요. 일부러 그 걷는 것 때문에 그렇게 땀 때문에 그렇게 걷는
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 감독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연기 얘기를 이제 저는 안 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쓱 어떤 팁을 주셨죠. 우리 혜진 씨의 지금 춘희로서 연기하는 저 걸음 모양이 성인한테 조금 묻어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걸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아유 혜진 씨 완벽해요. 아름답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다한증이라는 설정을 처음에 이 시나리오에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게 좀 자칫 세팅을 위한 세팅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할 때쯤 제가 되게 친해진 요즘에 같이 작업하는 동료분께서 다한증이세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붙어있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정말 습관적으로 항상 휴지를 손에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회의를 하는 내내 휴지를 이렇게 들고 그럼 저는 항상 휴지가 떨어지면 준비해드려 이렇게 저의 우정의 표현으로 휴지를 화장실에서 이렇게 훔쳐온달지 그분 곁에서는 항상 휴지가 떠나지 않도록 제가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친한 동료가 그런 다한증을 앓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누군가에게 되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겠구나. 제가 얼마나 편협한지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요즘 그 친구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정말 질문이 많으시네요.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죄송해서. 박혜진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수깡집 작업 중에 어른 춘희로부터 좀 힘든 말들을 들었잖아요. 그때 연기가 엄청 인상적이셨다고 해요. 어떤 감정이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수깡집 진짜 예뻤어요. 어른 춘희한테 어른 춘희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너무 슬픈 것보다는 너무 힘들었나? 라고 어른 춘희한테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슬프도 있죠. 왜냐면 왜 다시 살아났냐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른 춘희를 좀 더 위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사려가 깊은 어린 춘희. 네. 놀라운데. 그래서 약간 어린 춘희가 그 캐릭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관습적으로 슬퍼야 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관습적으로 화내야 되고가 없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담백하게 연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이 영화의 온도랑 되게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네요. 그때 그래서 표정이 저도 그 장면 되게 마음에 남는 그 표정이거든요. 그 굉장히 모진 말인데 그때 그 표정이 어떻게 보였냐면 나랑 되게 친하고 내가 되게 마음 편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어서 나를 공격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움 같은 표정처럼 느껴져서 되게 아픈데 너무 좋아하죠? 네, 장면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노숙자 역할이 짧았지만 뭔가 춘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대사나 연기하실 때 신경 쓰인 부분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약간 츤데레 느낌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 저도 이제 연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거의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 아닌 게 있으면 이제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고 이제 같이 접점을 맞추는데 감독님이 그냥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뭐 보이스 자체도 좀 이제 저음이고 하니까
좀 더 그냥 츤데레 느낌으로 툭툭하지만 또 이제 츤데레 말 뜻이 그렇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저도 뭐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때 저희 촬영할 때 되게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춘이한테 신발을 선물 받잖아요. 오늘도 신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배려하신다고 맨발은 안 된다. 안 된다. 맨발은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양말이라도 신어. 아니, 처음에는 크록스라도 신어라. 뭐 안 된다. 나는 신을 수 없다. 그러면 양말이라도 신어라. 안 된다. 안 된다. 맨발로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제가 먼저 막 흙 다 묻히고 막 일부러 그랬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제가 원래 또 추위도 안 타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그때 심정이 어떠셨죠? 너무 추웠고 저 신발처럼 좀 하고 있을게요. 너무 진짜 추웠어요. 네, 추위가 좀 항상 이렇게 미영 배우님은 이런 어떤 따뜻함을 저희한테 현장에서 선물해 주세요. 마지막에 추웠고 돌을 같은데 밟힐까봐 저는 나름 어떤 안전한 환경을 영화 제작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배우님이 어떤 리얼리티를 살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가볼까요? 했는데 다행히 또 안전하게 워낙에 그게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네,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 거의 10분 정도 안쪽으로 남아서 여기 질문 많이 주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되게 죄송하고 마무리는 저희끼리 얘기를 좀 더 하다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만날 때 텍스트가 좋은 영화가 있고 그리고 폰티가 좋은 영화들이 있고 그러니까 컷 구성들이 좋은 영화들이 있고 어떤 영화들은 무드가 좋은 영화들이 있는데 태어나길 잘했어는 그냥 온도가 되게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따뜻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졌지만 극장 진짜 많이 자꾸 거친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극장 많이 동결 상태잖아요. 이제 풀리고 있는데 그 새싹 같은 태어나길 잘했어를 특히 독립영화가 잘 돼야 영화가 좀 다양한 영화들이 발전할 수 있으니 그 SNS에 아이이신 분들도 해시태그 태어나기 잘했어 이거 홍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점점만 찍어도 그런 것들도 많이 힘이 되니까 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주신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서로에게 되게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순간들이 언젠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같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적인 얘기도 궁금하지만 그냥 서로 좀 그런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 그걸 마지막으로 묻고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하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태어나길 잘했어 촬영 현장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건 거의 전주 스텝으로만 채워졌었는데 전주에서 계속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고요.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동료들인데 정말 최고의 스텝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조연출, 믹싱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진 동료들과 너무 따뜻하게 작업해서 그게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또 이제 촬영 감독님은 노다의 촬영 감독님이라고 항상 너무 좋아했던 친구인데 서울에서 이제 와서 함께 작업을 했고 항상 아무튼 굉장히 따뜻한 현장이었고 춘희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사실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순간도 많았거든요. 영화는 따뜻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외로웠던 시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어쨌든 그런 시간을 다 지나오고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혼자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편집의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덕분에 영화 개봉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감독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영화 덕분에 좀 신기하게도 계속 어린 시절의 어떤 순간을 꽤 자주 소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특정한 어떤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보면 제가 상처를 줬던 순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던 순간과 내가 상처를 받았던 순간이 자꾸 교차돼서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 춘희는 그냥 뭐 마냥 착하고 따뜻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순간을 영화가 포착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사실 지금 제 직업이 우리 영화 홍보하는 거다라고 정말 이야기하는데 연기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행복한데 그래서 뭐 약간 영화에 대한 흉도 많이 보고 좋은 평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즐겁거든요.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태어나길 잘했어만큼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현장을 진짜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혜진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이라면 정말 대단한 현장.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조금 죄송한 점은 뭔가 제 연기가 말했어. 전문가로 어떤 말했어? 제 연기가 막 그렇게 잘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저희 지금까지 한 번씩 다 울었거든요. 혜진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고3이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제 저처럼 공부에 쩔어있는 춘이들한테 이렇게 힐링되는 영화를 꼭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잘 컸네. 너무 잘 컸어. 저 어머니 너무 뿌듯하시죠. 오늘 혜진이 오늘 숙제 안 하고 오늘 노는 걸로 이렇게. 네, 저는 사실 뭐 감독님들 계시지만 제가 뭐 영화에 뭐 1초 나오든 30초 나오든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는 다 제가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감독님들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진짜 뭐 몇 년 동안 품었다가 이제 개봉을 하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았지만 진짜 뭐 몇 년 동안 품었다가 이거 진짜 온갖 뭐 다 영혼까지 다 갈아놓고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4월 14일에 태어나길 잘했어가. 근데 제목처럼 진짜 태어나길 잘했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지금 귀중한 시간 진짜 너무 진짜 시국이 아직도 좀 안 좋잖아요, 많이.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같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소하게 혁명의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서로 양보한다고 저한테 육개장을 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 이제 뭐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뭐 DM 보내셔서 육개장 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너무나 힘들게 촬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제가 항상 사죄의 마음으로 이들을 만나면 이들도 슬퍼할 것 같아서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최고의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완성한 저 자신도 기특하고 이분들도 너무 이제 그만할게. 사랑한다고 그만할게 그런 거는데 저 사실 전주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좀 몸은 고되는데 항상 그 현장을 생각하면은 다시 또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이 영화 잘 되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고 어떤 깊은 시간이어서 저는 그 힘으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 아까 놀랐어요. 강진아 배우랑 저랑 옷을 안 맞췄는데 둘 다 노란 옷을. 한번 사볼까요? 네. 아까 시킨 줄 알았어. 아니 노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와서 놀랐어요. 놀랬죠. 네. 그러니까 오늘 노란 옷을 입고 오신 거 이유는 아실 거예요. 다들 오늘 4월 16일이잖아요. 빙의를 하셨고 근데 제가 저 사회학과 나왔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회학자 엄기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의 곁을 지키는 자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고. 근데 저는 영화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고 응시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분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을 살립시다. 진짜 저보다 다 너무 말씀들을 잘하셔서 제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고 오늘 진짜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 남은 토요일 주말 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진짜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정보원 감독님께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